안녕하세요. 포스의 스티미네이션 AI를 통한 보행 영상 데이터 분석 헉팀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상 보행, 두 번째는 병리학적 보행 패턴, 세 번째는 비정상 보행, 네 번째는 코드 결과, 다섯 번째는 코드 결과 분석, 여섯 번째는 변수 중요도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보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보행 능력입니다. 보행 능력이란 박자를 갖춘 보행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자세입니다. 자세는 직립 자세와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환경 적응 능력입니다. 환경 적응 능력이란 공간 지각 능력, 주의력, 감정 능력을 뜻합니다. 다음은 병리학적 보행 패턴입니다. 병리학적 보행 패턴은 한 가지나 복합적인 원인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움직임은 두 가지 원인 중 하나에서 발생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인은 대상자가 근약화나 강직, 변형으로 인하여 선택의 여지 없이 한 방향으로만 움직임이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대상자가 다른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보상 움직임을 하고 있다면 이 문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비정상 보행에 대해 7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통증에 의한 보행입니다. 통증에 의한 보행에는 무릎 관절염과 고관절 관절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절염이 진행되면 무릎의 모양이 O자형으로 변화해 보행 시 절뚝거림이 발생합니다. 통증이 있는 부위의 부하를 최소화하려는 보행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정상 보행은 발을 디디는 시간이 60%로 길어야 하지만 통증에 의한 보행은 발을 디디는 시간이 줄어서 40% 정도로 감소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실주성 보행입니다. 손해성 질환, 즉 척수로 발생하게 됩니다. 복잡한 운동을 질서 있게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손해성 질환은 걸음이 불규칙하고 흔들리면서 불안정하여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이며 발을 넓게 벌려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척수로는 마치 파도에 흔들리는 배의 갑판에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걷는 듯한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보행 실행증입니다. 보행 실행증은 이마엽 손상과 정상뇌엽 수두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운동 능력 및 감각 능력에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동 계획을 세우는 대뇌의 영역에 나타난 이상 증상으로 인하여 이미 학습되어 할 수 있는 운동이나 몸짓을 못하는 장애입니다. 마치 발바닥으로 지면을 거머쥐려는 듯한 양상을 보이며 다리를 앞으로 내미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번째로는 반불안전 마비 보행입니다. 뇌졸중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입니다. 반신마비로 인해 발생하며 경직 증상으로 인해 불안전 마비가 있는 팔을 구부리고 반신마비된 쪽 다리를 편 상태로 고관절을 중심으로 반원을 그리듯이 끌면서 걷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반신 불안전 마비 보행입니다. 척수 이상 환자에게 발생하는 보행 장애입니다. 하반신 불안전 마비는 다리 근육 연축을 동반하는 점진적인 다리 근육 약화에 의해 발생하게 됩니다. 항진된 반사, 경련, 연축이 발생하여 나타나는 보행으로 양 다리를 안쪽으로 모으고 쭉 뻗은 자세로 뻣뻣하게 걷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발목 처진 보행입니다. 다리 말초신경 손상 환자에게 발생하는 장애입니다. 족백 굴곡근이 여러 원인으로 기능이 상실되거나 족적 굴곡근이 과활성화되면 발생하게 됩니다. 발목이 처지게 되면 발끝이 땅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마치 계단을 올라가듯이 무릎을 의식적으로 높게 들게 되고 발끝부터 닿으며 걷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킨슨 보행입니다.
파킨슨병 환자에게 나타나는 보행장애입니다. 파킨슨병이나 파킨슨 증후군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얼굴은 굳어져 있고 강직으로 인해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등과 무릎을 굽히며 보행합니다. 팔꿈치와 손목도 굴곡져 있고 팔의 흔들림이 적으며 손을 떱니다. 걷기 시작하면 상체가 앞으로 구부러지면서 무게중심을 발보다 앞에 두고 점점 빠르게 걷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파킨슨병 환자의 보행 특성입니다. 첫 번째로는 보행 주기와 분속수는 일반적으로 정상이지만 큰 걸음 길이와 속도는 매우 크게 감소합니다. 두 번째는 보행 너비가 약간 증가합니다. 세 번째는 엉덩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에서 모두 가동 범위가 감소하는데 주로 관절염이 감소합니다. 네 번째는 팔 흔들기가 크게 감소합니다. 다섯 번째는 대부분의 환자가 체간과 골반이 반대쪽으로 뒤틀리지 않고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는 머리, 뒤꿈치 및 발가락의 수직 궤도가 모두 감소하고 특징적으로 고개를 까딱거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계열 데이터 시각화입니다. 팔 각도를 시계열 데이터 시각화로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오른팔과 왼팔이 반비례일 때 정상, 그리고 비례할 때 비정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정상보행과 비정상보행 패턴 분석을 위해 팔, 스트라이드, 보폭, 신장, 허리, 무릎 각도를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팔 각도입니다. 두 번째는 스트라이드입니다. 다음은 보폭입니다. 다음은 신장입니다. 다음은 왼쪽 허리 각도와 오른쪽 허리 각도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허리 각도 모두 일정 수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Horizon Left Waist Angle과 Horizon Right Waist Angle의 관계는 정상과 비정상을 구별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왼쪽 허리 각도와 오른쪽 허리 각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왼쪽, 오른쪽 무릎 각도를 나타내었습니다. 다음은 코드 결과 분석입니다. 상관관계 행렬을 통해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각 변수가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관계수가 절대값이 크고 정확도가 높은 변수일수록 예측 모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관관계 분석을 시각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관계수 상위 4개 항목으로 신장, 보폭, 왼쪽 허리 각도, 오른쪽 허리 각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관관계 분석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신장으로 상관관계 마이너스 0.48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장은 가장 두드러진 영향을 미칩니다. 높은 절대값의 상관계수를 가지고 있어 정상과 비정상을 잘 구분짓는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보폭입니다. 상관계수 마이너스 0.33으로 보폭이 길수록 정상일 가능성이 높고 짧을수록 비정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왼쪽 허리 각도와 오른쪽 허리 각도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허리 각도 모두 일정 수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Horizon Left Waist Angle과 Horizon Right Waist Angle의 관계는 정상과 비정상을 구별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분각도입니다. 구분각도는 상관계수를 0.1로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변수는 어느 정도의 예측력을 가질 수 있지만 다른 변수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4개 변수를 사용한 모델입니다. 모델 학습 결과 학습 정확도는 97%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는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 과적합되었을 수도 있음을 알려줍니다. 변수가 많아서 과적합이 우려돼 성간 분석을 진행 후 상위 4개 변수만 사용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결과는 초기 모델에 비해 학습 정확도가 다소 낮아졌지만 과적한 문제를 완화하고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정상 보행과 비정상 보행의 비율이 보다 균형 잡힌 상태로 분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 및 결론입니다. 결과를 해석하겠습니다. 피실험자의 보행 예측 중 과반수가 비정상 보행을 하고 있지만 정상 보행과 비정상 보행의 비율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피실험자가 비정상 보행에 큰 영향을 주는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비정상 보행의 원인이 다양하고 경미한 보행 이상이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모델의 초기 학습입니다. 초기 모델은 과적한 문제가 있었으나 이는 데이터의 불균형과 다수 변수의 사용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변수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주요 변수를 선택함으로써 모델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의 일반화 성능 향상입니다. 상위 4개 변수만을 사용한 재학습 결과 학습 정확도는 낮아졌으나 과적한 문제를 줄이고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헉팀의 발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